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달 재보선 공천을 놓고 여야 모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의원,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보선 15곳에서 치러지죠. 수도권을 포함해서 영남, 호남 이렇게 걸쳐 있는데 네. 지금 여야의 내부 사정을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고 야당 내에서는 이 공천을 놓고 반발이 거센데요. 우선 여당 입장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는데 다른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 여당 내에서는 인물 찾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죠? 처음에 보니까 이제 730 이번 재보선 성격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해야 됩니다. 730 재보선은 지난 6.4 지방선거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당초는 여권이 굉장히 폐색이 완연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 박근혜 마케팅하면서 무승부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730 재보선은 6.4 지방선거의 어떻게 보면 연장전 격이에요. 연장전 격인데 당초 보면 여권에서는 지나치게 보면 뭐랄까 특히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를 갖다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부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황식 전 총리라던가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이라던가 나경원, 김문수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여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 안 된다. 자, 김문수 전 지사만이 된다. 윤상현 사무총장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스토커 되겠다. 내가 19호 처리라도 하겠다. 근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의 또 정치적 계산은 다르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소록도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틀리고 나니까 모든 이른바 매트릭스 조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 원래 여권이라는 것은 인물이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거꾸로 여권에서 인물난에 허덕이는 아주 기현상을 보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거죠. 예. 또 임태희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택을에서 공천 탈락하고 나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수원정, 그러니까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떻게 보면 텃밭인데 여기에 그렇죠. 출마하겠다라고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난 얘기들을 하는데 여당 야당 공이요. 이 개혁 공천이 좀 실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공천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전략 공천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평택 의뢰에 이제 출마하려 했었는데 거기서 배제가 됐단 말이죠. 아예 경선에 참여 못하는 배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 정에 출마를 해라. 근데 그게 논리가 맞질 않죠. 평택 의리 원래 지역구가 아닌데 왜 거기 출마하냐. 그래서 이제 배제를 했다는데 그럼 수원정은 맞지 않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임태희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분당에서 연 3선을 했던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단 논리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그러나 임태희 전 비서실장으로서는 일단 출마를 하고 보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정은 김진표 전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야세가 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단 거기서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선거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무소속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한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후보라 하더라도 막상 무소속으로 나오면 대단히 어려운 결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일단 정당 공천에서는 일단 조직표도 밀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재보선이 지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부여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원래 중간평가 성격이 아니라고 하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중간평가 성격이 부여되는데 어째 무승부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두 분 총리 낙마했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당에서 유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 이번 선거의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일단 선거 프레임은 중간평가적인 성격,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의 문제. 근데 정당 지지도가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당이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그건 새정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뭔가 여러 가지 민심에 이반됐던 그런 영향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 인물인데 정책은 특별히 양당이 특별히 내세우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인물 문제가 결국 이제 그 개혁 공천이냐 전략 공천이냐의 문제 결국 인물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야 다 할 거 없이 지금 임태희 실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전 비서실장인데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여야가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동작을의 경우도 기동민 전 부시장을 갑자기 또 전략 공천했잖아요. 처음에 또 금태섭 대변인 했다가. 저희들이 그 동작을 부분은 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동민 서울시 부시장 정무부시장
뭐 공천하기로 하면서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지역에서 자기는 10여 년 이상 지역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또 부시장과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뭐 패륜적인 무슨 공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보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는데 네. 이번 730 재보선을 통해서 한 가지 드러난 게 있어요. 야당은 지금 제왕적 대표, 여당은 제왕적 당 지도부. 이 때문에 전체가 꼬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작을 같은 경우 당초 보면은 새누리당이 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흔한 얘기를 이렇게 좋을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문재인 후보가 10%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까지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만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후보를 박원순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이죠. 15%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왔느냐. 처음에는 정동영 전 대표 등 얘기 나오다가 아니다. 전략공천하겠다. 금태섭 변호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영식 의원 등 기존에 크게 반발했죠. 32명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왜 안철수 대표가 제왕적 당대표같이 휘두르느냐. 지난번 전략공천은 6.4 지방선거 때 광주의 전략공천으로 족하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서 박원순의 남자를 할 수 있는 이번에 기동민.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을 갖다가 근데 그 기동민 부시장은 사실은 광주에서 뛰고 있던 분이에요. 광주에서 뛰고 있던 분을 갖다가 광주 광주에서 뛰고 있던 분 거기서 보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사무실까지 사무실 내고 면접도 끝났었어요. 네. 아니 면접까지 끝났어요. 네. 그런 사람을 갖다 갑자기 덜렁 그렇죠. 동자에 갖다 놓으니까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변인도 사퇴하고 대변인 사퇴하고 일단 승복은 했죠. 근데 허동준 저 지역 화면에 지금 나오는 그렇죠. 분인데요. 예. 전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반발하는데 네. 근데 허동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제 그제 톤이 조금씩 톤 다운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기동민 지금 이번에 후보로 전략공천전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내일만 버티면 목금 양일 동안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야권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조금 허동준 위원장을 주저앉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런 모습들. 왜냐하니까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새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늘 말만 하면은 기득권 내려놓겠다.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다음에 공천은 사양식 공천하겠다. 전혀 반대로 가고 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최창희 교수님도 예. 여기 하실 말씀 저는 있으실 안철수 것 현상이 저는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이미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뭔가 안철수 의원 개인을 뭐 지지한다기보다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그래도 부추기면서 새 정치라는 것을 뭔가 자꾸만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는 행태는 네. 새 정치라는 것과는 뭔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안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선당후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선당후사라는 게 당을 앞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내 스스로가 할 때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겠다 희생할 때 그때 선당후사를 얘기하는 건데 선당후사라는 게 언뜻 듣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안 대표가 얘기한 게 거기서 그 요점은 중진들은 이번에 좀 자제해 주시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물론 중진이라는 분들이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해서 흘러간 물이니까 좀 이제 새로운 피로 수혈하고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새정치연합이 뭔가 자꾸 활기를 못 차는 이유가요. 이른바 스타급 의원들, 대선 주자급 의원들, 후보들이 자꾸만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등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재보궐선거라는 게 언제부턴가 단순하게 지역에 거리된 사람을 채우는 성격을 넘어서 어떤 이 거물들의 재기에, 이른바 거물들의 재기의 발판이 됐고 또 다른 총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에서 신진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써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령 그걸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논리적 설득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형식 논리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요. 일단 자기 사람은 잠깐 배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중진들 하지 마시오. 새로운 인물 등용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 새정치연합이 개혁공천을 하는구나. 라고 유권자들이 볼 때 새정치를 불신 지표할 수가 있는데
자기 사람은 열심히 자꾸만 안간힘을 쓰면서 보이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지금 금태섭 대변인의 경우도 예. 그랬고. 네. 또 이번에 기동민 전 부시장의 경우도 박원순과의 뭐 어떤 이런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안 대표가 너무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게 급급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판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일단 네.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러면서 개혁공천이라는 게 명분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개혁 공천이 실종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점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730 재보선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야권에서 이런 공천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거물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십니까? 왜냐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손학규, 네. 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환하려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나 김한길 양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이른바 거물들의 귀환을 썩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견제하는 건가요? 견제하는 거죠. 아무래도 견제하는 네. 거죠. 그리고 당초 금태섭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 원체 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대안을 찾은 것이 박원순의 사람, 이제 예. 기동민을 찾은 건데 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런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정치 불신 깊어지고 할 텐데 이 묘히 730이요. 7월 30일 날 선거를 치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다 그렇습니다만은 재보궐선거는 마치 휴일도 아니잖아요. 예. 6시부터 8시까지 투표합니다만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항상. 특히 이번에 730은 한참 여름 피크철이에요. 휴가철이죠. 피크닉철이에요. 그 휴가 가고 예. 바캉스철인데 얼마나 높겠습니까? 결국 기존의 조직이 강한 사람들로 사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근본적 문제점들, 근본적 문제 제기들이 실제 투표로서 뭐랄까 나타나기 쉽지 않은 그런 한계도 있는 것이 이 730 재보궐선거의 한계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번 선거가 말이죠. 좀 아쉬운 게, 일단 선거에서 승표가 중요한 거니까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책임을 진다고 해가지고 정원 총리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자진사퇴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게 5월 19일 날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 대개조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국가 대개조는 뭐 실종 아직은 이제 또 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 국가 대개조의 개념이 뭔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정원 총리가 유임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자체를 그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나름의 현적 이거 있었던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어요. 예. 근데 재보궐선거 하면서 여전히 여야 전부 이 전략공천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 재보궐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거물들의 귀환의 하나의 계기, 네네. 좋죠. 그리고 신인이 등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세력에 혈안되다 보니까 자기 세력을 심기에 야당도 할 말이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럴 때 야당이 뭔가 대안 세력으로서 그리고 뭔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뭘 보여줘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자꾸 중진들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그것이 나름대로 김한길 대표나 안 대표, 특히 안 대표가 너무 자신의 세력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 그렇다면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당의 야당이나 공천에 대해서 말은 많잖아요. 특히 전략공천은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 기본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인물을 아주 아까운 인물을 영입할 때 그게 전략공천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 전략공천을 가지고 여야가 특히 이번엔 야당이 더 심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아주 이번에 바람직하지 야당이 못한 거죠. 예. 요번에 말씀하신 야당이 심한 게 지금 보면 야당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양 대표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주승용 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만은 두 대표 보면 수근수근 얘기해서 한다는 말이 지금 야권 내부에서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를 지냈던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서 오영식 서울시당 위원장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초 안철수 대표가 지향했던 새정치 이번 명분도 사라져가고 있고 실제 그렇다고 금태섭 변호사 관철도 못 시켰잖아요. 또 보면 뭐 이수봉 보좌관 등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떠난 상태에서 그야말로 안철수 대표는
흔한 얘기로 꽁도 잃고 매도 잃는다 하는 식으로 명분도 잃고 실리도 못 챙기는 그런 위치로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이 것이 제가 시간이 많지 생각이 들어요. 않아서요. 네. 지금 물론 뭐 내부적으로 반발의 여야 모두 공이 있습니다만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타격을 입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과반 의석을 잃게 된다면 재보선 결과 지도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 김한길, 안철수 야당의 대표들도 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 지금 여당의 경우는 7월 14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7월 30일 선거 전에 열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 같고 예. 야당의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을 때 안철수 대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공천 가지고 갈등이 내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19초를 하려면 진짜 붙어 있어야죠. 진짜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야당이 너무 자기 세력 심기와 같은 논리로 여당도 말이죠. 너무 이 친박 체제를 강화하는 듯한 그런 또 분위기를 준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선거와 자꾸만 다른 의미로 왜곡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정당 정책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예. 전략 공천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면 정당 통해서 크고 작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그 허동준 같은 분은 14년 동안이나 지역을 닦다가 그런 이런 것들은요 한국 정당을 자꾸 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짧게 뭐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십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먼저 당 7월 14일 날 뽑힐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거예요. 730. 그러나 지금 보면 새누리당이나 여권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은 4석 15곳 중에 최소한 4석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반이 무너지게 될 거고 과반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있게 되는 정신적 타격이 상당히 의외로 클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석 이상 5석 지금 현재는 9석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15곳 중에서 원래 주인이 새누리당이 9곳이에요. 근데 9곳 다 차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4석 이상, 5석 이상은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730 재보선 공천 과정 그리고 정치권 움직임 알아봤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원 그리고 용인대 최창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